간단한 계산을 해봅시다. 상업용 비행기는 시속 926km로 날 수 있습니다. 로켓은 시속 42,500km로 우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 소행성은 모든 기록을 깨고 시속 53,1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음속보다 43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 속도라면 대서양을 단 5분 만에 횡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행성 2021RX9를 만나보세요. 너비는 40m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3분의 1이에요. 최근에야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그 궤도를 계산할 수 있었죠. 대부분의 행성들처럼 궤도가 둥글지 않고 타원형입니다. 도넛을 약간 누른 것처럼요. RX9는 태양으로부터 약 4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의 중심을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소행성대를 지나 화성의 궤도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통과하죠. 지구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돌고 나서 새총으로 쏜 것처럼 날아갑니다. 이 소행성은 별의 중력이 귀환 여행을 시작하도록 만들 때까지 태양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거예요. RX9는 지구 시간으로 2.5년에 걸쳐 이런 왕복 여행을 합니다. 비록 이 소행성의 궤도가 지구 궤도와 교차하지만 우리에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7.5배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다른 소행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RX9는 그것들과 충돌해서 궤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 목록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행성 2021NY1이고 이미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2개만큼 크고 초당 9.5km의 속도로 우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은 11시간 만에 달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 소행성의 궤도 또한 타원형입니다. 궤도의 가장 먼 지점은 소행성대와 목성 사이 어딘가 지구와 태양 거리 3.9배 위치에 있습니다. 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은 지구 궤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소행성 NY1은 지구와 달의 거리 4배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지구를 지나쳐 왔습니다.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행성은 거의 지구 시간 4년 만에 궤도를 완전히 한 바퀴 돕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으로 기록된 소행성 2020BT4입니다. 이 소행성은 버스 크기의 바위예요. 지구 상공 370km 고도로 날아갔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상공에서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태평양 위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 소행성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낮에 지구 위를 날아갔고 우리는 태양의 빛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과학자들은 15시간 후에야 이 소행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에 떨어졌더라면 그냥 아주 운이 나쁜 하루가 됐었을 거라고만 말해주죠. 비록 이 소행성은 작았지만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행성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주 암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권입니다. 대기는 공기 입자로 가득 차 있어요. 소행성이 우리 대기에 들어오면 마찰 때문에 이 입자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소행성을 매우 뜨겁게 달구어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주왕복선의 바닥이 검은 타일로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왕복선은 섭씨 126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이 작으면 대기 중에 완전히 타버려 먼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그것을 본다면 마치 별똥별처럼 보일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름 25m 이하의 소행성은 대기 중에 완전히 타버려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4km 이상의 큰 소행성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를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소행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4179 투타티스. 그 폭이 5.4km나 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커요. 만약 이 소행성을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5의 0이 11개 달린 톤의 무게가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이 소행성이 무질서한 궤도를 돈다는 것입니다. 소행성은 지구와 목성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이죠. 행성들이 이 거대한 바위를 가지고 탁구를 치는 것처럼요. 그것은 또한 소행성이 미친 듯이 회전하게 합니다.
만약 투타티스의 표면에 서 있다면 태양이 끊임없이 다른 지점에서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혼란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움직임을 50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2004년에 이 소행성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4배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운 좋게도 이 소행성은 언젠가 태양계를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성이나 지구는 이 소행성을 새총처럼 먼 우주로 쏘아버릴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 전체에 거대한 쓰나미와 지진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명의 존재 여부는 불분명해질 거예요. 비슷한 재앙이 약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맨해튼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태양은 표면을 뜨겁게 달구고 소행성으로부터 물질을 증발시켰습니다. 먼지와 증기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거대한 꼬리로 변했습니다.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날 밤 그것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였습니다. 어쩌면 달보다 더 밝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소행성이 지구 대기에 진입하는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음을 일으켰습니다. 타기 시작했어요. 운석의 본체에서 작은 파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기 중에 완전히 타버렸지만 다른 것들은 수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충돌의 순간 운석의 질량과 속도는 약 100테라톤 TNT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폭발이에요. 이 모든 에너지는 열로 변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바다가 충돌 지점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시작된 파장이 지구를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이 지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파도의 쓰나미와 말 그대로 땅을 가를 정도의 강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약 95%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석은 66개의 근무운교 길이에 맞먹는 크기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분화구는 너무 깊어서 에베레스트 산 2개가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화성 뒤에 있던 소행성대에는 지구에 위협이 되는 많은 물체들이 있었습니다. 케레스처럼요. 그냥 소행성이 아닙니다. 외소행성입니다. 비록 질량은 달의 1%에 불과하고 텍사스 정도의 크기지만 지구와 화성의 궤도에 중력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같은 크기의 소행성과 충돌하면 지구는 산산조각이 나서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위험한 소행성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소행성을 파괴하거나 궤적을 바꿔 지구를 지나 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 무게만큼 무거운 거대한 바위를 파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2번째 방법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폭발물을 실은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폭발을 일으킵니다. 소행성 안에 구멍을 뚫고 폭탄을 장치할 필요는 없어요. 폭발은 표면 바로 위에서 발생해야 하고 위를 향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리 법칙에 의해 소행성은 아래로 약간 움직일 거예요. 비록 소행성이 몇 미터만 움직인다고 해도 우주적인 규모로 본다면 궤적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중력 트랙터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도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무인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소행성의 표면 위를 맴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행성이 우주선을 끌어당길 거예요. 하지만 우주선의 엔진은 저항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행성 자체가 우주선 쪽으로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안전해집니다. 또한 태양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천 개의 확대 렌즈로 거대한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태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위험한 소행성을 발견하면 우주정거장은 태양광선을 소행성 표면에 집중시킬 거예요. 표면의 얼음은 증발하기 시작하고 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반작용하는 힘이 소행성을 밀어내릴 것입니다. 또는 호일과 같은 반짝이는 물질로 된 거대한 망토를 소행성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을 그런 물질로 감싸면 태양광선을 반사할 겁니다. 이번에도 광선은 한쪽 방향으로 반사되고 소행성은 약간 반대 방향으로 밀립니다. 이 방법은 소행성이 도착할 때까지 몇 년의 여유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소행성에 태양열 돛을 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처럼 작동하는 거죠. 단지 공기에 의해 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선에 의해 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로켓 엔진을 소행성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행성의 비행 궤적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큰 소행성이 지평선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조종 가능한 이 우주 암석을 사용해서 밀어낼 수 있어요. 블랙나이트 위성의 전설은 외계에서 기원한 우주선이 오랜 세월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수년에 걸쳐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모았어요. 그러니 보고 직접 한번 판단해 봅시다. 1899년 유명한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 거대한 탑을 만들었어요. 이 탑으로 대기 전기와 무선 에너지를 연구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걸 발견하기 전까진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그 탑이 인공적인 것 같은 신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테슬라는 그 신호가 대기 어딘가에서 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훨씬 더 높은 곳인 우주에서 온 걸로 밝혀졌죠. 테슬라는 이 신호가 어떤 외계 생명체에 의해 보내진 걸로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과학계는 그의 이론을 무시했죠. 비록 테슬라의 천재성은 존중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몇 년 후 테슬라의 보고서가 확인되었어요. 무선 라디오의 발명가 굴리엘모 마르코니가 비슷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그러고 나서 1927년 노르웨이의 라디오 엔지니어 요르겐 할스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신호를 특정 파장으로 보냈을 때 몇 초 후에 그게 그에게 다시 돌아왔던 거죠. 처음에 그는 이게 평범한 라디오 에코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전파가 지구와 성층권 사이를 튀는 건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이 현상은 전파라고 불려요. 그러나 보통 이러한 현상은 아주 빨리 일어나요. 원래의 전송 후 약 7분의 1초 만에 발생하죠. 하지만 할스가 받은 신호는 돌아오는데 약 15초가 걸렸어요. 또 사람들이 쓰던 무선 에코와 일치하지도 않았고요. 이 현상을 목격한 사람은 엔지니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라디오 애호가들이 이 신호를 발견하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설명을 찾진 못했죠. 자, 그게 뭐였을까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옳았던 걸 수도 있을까요? 이걸 분석해보죠. 우선 신호는 존재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마르코니의 신호와 할스의 메아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테슬라와 마르코니는 펄서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한 거였어요. 펄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이에요. 펄서는 우리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생애 주기를 마칠 때 탄생해요. 그 후 중성자 별이 되어 강한 충격을 받아 미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펄서가 방출하는 전파는 아주 멀리 우리 행성에까지 와요. 펄서는 1968년에야 발견되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마르코니가 받은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르겐 할스는요? 그가 발견한 건 이제 LDE 또는 오래 지연된 에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에코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개념이에요. 과학자들은 LDE가 지구 대기 중에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고 제안해요. 아니면 태양의 플라즈마 구름이나 달에서 반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진실을 몰라요. 다음 사건은 1960년에 일어났어요. 뉴욕타임스는 미확인의 조용한 위성이 미국 관측소에 의해 극지에 가까운 궤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게 발견되었다. 다크 위성이라고 불리는 이 신비한 위성의 정체와 기원은 거의 2주일간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다 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그 유명한 블랙나이트 위성임에 틀림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길을 잃은 일반 위성의 잔해라는 걸 확인했어요. 오작동에 추진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보냈어요 라고 그들은 주장했죠.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가 블랙나이트 위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그걸 관측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이상한 천체가 그 유명한 어두운 우주선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블랙나이트 위성에 대한 모든 사진과 데이터는 지구의 관측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사람들은 궤도에 있는 목격자들이 필요했어요. 보든 쿠퍼는 조종사였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3년 그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긴 우주 임무인 머큐리 아틀라스 9호에 참가했어요. 비행하는 동안 그는 모듈 앞에서 외계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녹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구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그것에 대해 알려주었죠. NBC 뉴스는 그 소식을 듣고 쿠퍼와 인터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사의 임무 기록도 쿠퍼도 이 사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나사의 공식적인 설명은 쿠퍼의 우주선에 전자오작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산화탄소의 수치를 증가시켰고 결국 쿠퍼가 환각을 보게 된 거예요. 쿠퍼는 이 버전에 동의했어요. 쿠퍼가 은퇴했을 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쩌면 이상한 우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고 지구 궤도에 신비한 우주선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릴 감시하려고 할까요? 1973년 스코틀랜드의 연구원 덩칸 알라스데어 루나는 이것을 조사하기로 결심해요. 그는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수집한 LDE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는 코드를 숨길 수 있는 몇 가지 편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배열했어요. 한 축은 에코 사이의 시간 지연을 의미했고 다른 축은 그 배열에서 에코의 위치를 의미했죠. 그게 점들의 집합체인 걸로 밝혀졌는데 일종의 우주 지도 같아 보였어요. 즉, 목동자리의 지도였어요. 루나는 1929년에 프랑스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에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같은 별자리를 얻었죠. 하지만 그 별들 중 하나가 살짝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자 루나는 이게 진짜로 과거의 별지도라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 후 루나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13,000년 전의 별자리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도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켜봤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1973년 루나는 영국 잡지 스페이스 플라이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LDE에 숨겨진 라디오 메시지를 해독했다고 했죠.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의 고향은 이중성인 목동자리 엡실론이에요. 우린 태양으로부터 7개의 행성 중 6번째에 있는 행성에 살고 있고 둘 중에서 더 큰 거예요. 우리의 6번째 행성은 하나의 위성을 갖고 있어요. 4번째 행성에는 위성이 3개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행성과 세 번째 행성에는 각각 하나씩 있어요. 우리의 탐사선은 지도에서는 아크투루스로 알려진 위치에 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들이 뉴욕타임스, 타임지, 그리고 다른 잘 알려진 잡지들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루난의 이론은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스스로 분명한 실수를 했고 그의 방법은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것을 철회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 신호들이 뭘 의미하는지 추측하고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진이요. 1998년 12월 4일 인데버호는 STS-88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우주정거장으로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11일 나사는 지구 궤도에서 특이한 물체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일련의 사진들을 찍어 발표했어요. 대중들은 이 사진들에 대해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게 수년 동안 논의되어 온 블랙나이트 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100년의 추측 끝에 마침내 발견된 건가요?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은 훨씬 더 별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주비행사 중 한 명이 열 덮개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팅이 잘 고정되지 않았죠. 부러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진들은 그저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찍은 거예요. 블랙나이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예요. 여러분은 몇 시간 동안 새로운 정보와 증거를 찾으면서 파헤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밝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 보고서, 실제 위성의 사진 등등이 많이 쌓여 생긴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일관성 없고 비논리적인 도시 전설에 섞였어요. 비논리적이지만 실로 정말 매력적이죠.